안녕하세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배신과 탐욕 그리고 냉정한 계산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던 주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며 살림하고 시댁과 크고 작은 마찰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제 삶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시모 병문안을 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실감과 함께 저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가 먹먹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더 깊게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 부모님의 죽음을 두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들이 부모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재정적 이득을 먼저 계산하는 그 태도는 제게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시모랑 남편이 한 말이 맴돌았어요. 왜 내 부모님을 잃은 이 비극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먼저 떠올렸을까?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히 감정에만 휩싸여 울게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저를 향한 배신이자 가족의 기본적 도리를 저버린 태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슬픔을 힘으로 바꿔 한 걸음씩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고통 그리고 결국 마주한 결말까지 모두 여러분께 솔직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통쾌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과 저를 배신한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 그리고 그 끝에서 비로소 찾아온 해방감까지를 차근차근 담았습니다.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제 선택을 다르게 평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배신과 절망, 그리고 그로 인한 결단의 무게만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향해 응징을 가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며 늘 원고와 씨름하고 퇴근 후에는 작은 방에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었죠. 결혼에 관한 생각은 있었지만 특별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와 협력하던 인쇄소 사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첫인상부터 참 신중하고 진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이 싫지 않았던 저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는데 생각보다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시아버지는 늘 미소를 머금은 분이셨고 시어머니는 다소 말수가 적지만 음식 솜씨가 좋아서 가족들을 정성껏 챙기시는 분이셨어요. 처음엔 며느리로서 서툰 점이 많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나무라기보다 괜찮다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며 오히려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시댁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죠.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보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들이었죠. 주말이면 남편이 운전해서 시댁에 가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미리 국을 끓여 놓으시고
우리 며느리 오면 먹으려고 기다렸다며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좋은 분들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명절이면 음식 준비를 함께하고 시어머니와 장을 보러 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많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우리 가족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4년 차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건강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잿빛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일인지. 네 시어머니 간암이란다. 그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손수 만든 장아찌를 저희 먹으라고 보내주실 만큼 정정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암이라니 세상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일상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 병원에 들렀고 시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옆을 지켰습니다. 남편도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했죠.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곧 나을 거라고 얼른 일어나셔서 저랑 다시 장 보러 가자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평범하고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이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병세가 알려진 뒤로 시댁의 공기는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시어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일부러 더 밝은 척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고 시아버지는 꾸준히 병실을 돌보며 그까지 나음쯤이야 우리가 이겨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매일 퇴근 후 병실에 들러서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힘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향해 내가 이렇게 사랑받아서 병이 다 도망가겠다고 웃으셨죠. 그 웃음이 고맙고 안쓰러워서 저는 하루하루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더 건강을 되찾으시길. 그 작은 희망 하나로 버티던 시기였어요. 그날도 병실 한켠에서 시어머니의 식사 수발을 들고 있을 때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동안 시모한테 집중한다고 엄마한테 연락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엄마는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냐고, 잘 지내냐고 여러 가지 안부를 물으셨고 저는 시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병실을 나와서 시모의 몸 상태를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통 연락이 없어? 많이 바쁘니?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거든. 아이고, 사부인이?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했더니 간암이래.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친정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어쩜 그런 무서운 병을... 아이고, 사부인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니?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 암의 크기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고생이겠지만 옆에서 잘 챙겨드려라. 조만간 네 아빠랑 같이 서울 올라갈게. 병원에 오시려고? 당연히 가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부인이 아프시다는데 몸조리 잘하시라고 우리가 가서 얼굴 한 번이라도 비춰야지. 제 친정집은 전라도 광주입니다. 시댁이랑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시모의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는 아빠와 차를 몰고 서울까지 올라오시겠다고 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사부인이 그런 몹쓸 병에 걸렸다는데 그냥 전화로 안부 인사를 드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몇 시간 걸리는 거리를 기어이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때 날씨도 상당히 춥고 길도 얼어서 미끄러울 때라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대신 그 마음 잘 전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조심히 안전하게 운전하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올라간 김에 겸사겸사 우리 딸이랑 사위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사부인 일로 김서방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고. 가서 김서방 좋아하는 닭볶음탕이나 실컷 해먹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친정엄마가 하도 완강하셔서 우선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는 아빠와 상의해서 주말쯤에 한번 올라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미리 시모에게 말씀드렸어요. 시모는 사부인 걱정하시게 뭐하러 말씀드렸냐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아픈 사람 위로하러 운전해서 올라오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괜히 자신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힘드시겠다며 마음 불편해 하시다가도 늘 남을 먼저 걱정하는 저희 엄마 성격을 잘 아셔서 그러려니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마움이 그날 이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시모를 간호하며 친정 부모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냉장고에 과일이 있길래 시모 좀 드리려고 병실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화면을 살펴보니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생각하며 전화를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진동이 뭔가 깨림칙해서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조심스레 전화를 받으니 소화기 너머로 낯선 남성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경찰이라고 했고 저희 부모님 성함을 이야기하며 따님분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경찰이 친정 부모님 성함을 말하니까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부모님 맞다고 무슨 일로 그러냐고 물어보자 곧이어 그는 부모님의 사고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오전에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타고 계신 차량은 전복되어 견인 조처됐고요. 두 분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부모님이 많이 다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 이름을 부르며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데 이어지는 경찰의 말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한 분은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하셨고 한 분은 병원에 도착하여 급히 조치를 취했지만 사고가 크기도 했고 연세가 많으셔서 결국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병원 복도 사람들이 오가며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엄마와 통화했던 저 자신이 죽도록 믿고 원망스러웠어요. 길 미끄러워서 안 된다고, 운전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완강하게 뜯어말릴 걸. 그러지 못한 게 후회스러웠어요.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저를 걱정해 주시던 두 분이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서울로 올라오시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병실 복도에 앉아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지만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커서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았어요. 그날 제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비극의 시작이 얼마나 잔인하게 뒤틀릴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거든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으니까요.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끊자마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숨이 막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도대체 왜라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고 간호사들이 놀라서 다가왔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그토록 다정하고 나를 위해 늘 기도하던 엄마 아빠가 이제 이 세상에 없다니. 이 사실이 현실로 와닿질 않았습니다. 정신을 겨우 추스른 뒤 남편과 함께 부모님이 안치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전부 흐릿하게 보였고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하면 친정엄마가 받을 것 같고 집에 가면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꿈이었으면 싶었어요. 병실에 도착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찬 공기 속에서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차가운 천 아래로 살짝 드러난 손끝. 그 손을 붙잡자마자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아빠, 나왔어. 나왔다니까. 좀 일어나봐.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나랑 김서방 보러 온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제 울음소리에 서둘러 달려와 주신 조문객들과 친지분들도 함께 울었어요. 남편이 괴로워하는 저를 끌어안았지만 그 품 안에서도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슬픔에 빠진 제게 괜찮다고 제 곁에 자신이 있지 않냐며 제 슬픔을 달래줬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야 말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곁에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울고 싶을 때 편히 울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는 제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시어머니는 몸이 아프셔서 함께 오시진 못했지만 전화로 몇 번이고 울먹이며 제 슬픔을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돈 사부인 마지막 가시는 길 보지도 못하고 죄송스러워서 어쩌니. 내가 몸만 괜찮았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갔을 텐데 멀리서나마 사부인 사돈이 좋은 곳 가시게 기도할게. 너무 애쓰지 말고 마음 다치지 말거라.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삼키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도 함께 와서 장례 절차를 도와주셨고 남편은 내내 제 곁에서 저를 챙겼습니다. 울다가 쓰러질까봐 중간중간 물을 챙겨주고 힘들수록 먹어야 기운 난다고 입맛 없어도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 한다고 했고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사람들 맞이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 말들이 정말 고맙고 또 가슴 찢어지게 아팠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무너졌지만 그래도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으니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있다고. 내 고통을 함께 느끼며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저와는 전혀 다른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제 가시게도 전에 그들의 진짜 속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저는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듯 지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두 분의 영정사진만 봐도 숨이 막히고 제 머릿속 곳곳에 스며든 부모님과의 추억들이 마치 제 마음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사고 소식이 들려오던 그날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울다 지쳐 누워있던 어느 날 부모님 댁 옆집에 사는 할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이웃이자 엄마의 친구 같은 분이셨죠. 전화 받자마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너희 부모님 집은 어떻게 할 거니? 힘든 건 알겠지만 오래 비워두면 사람도 집도 허해져.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마음 추스를 수 있을 때 추슬러야 저승 가신 분들도 편하게 눈 감는다.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서 숨쉬기도 어려웠거든요. 솔직히 장례 치르고 나서 친정집에 안 갔습니다. 아니, 갈 엄두가 안 났어요. 가면 부모님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마주봐야 하는데 차마 그걸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내버려뒀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신 할머니는 힘들다면 당신이 대신 정리해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도 해야 하고 휴무 병간호도 해야 하는데 멀리까지 와서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시간 날 때 조금씩 정리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할머니.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죠. 엄마 아빠 집은 제가 정리할게요. 힘들어도 그게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 같아서요. 할머니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마음만 잘 받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남편과 친정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친정집에 있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집에 들어서자 문틈으로 스며든 먼지 냄새와 엄마가 즐겨 쓰던 파스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어요. 냉장고에는 아직도 엄마가 해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고 거실에는 아빠가 좋아하시던 바둑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아무 말 없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그제야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괜찮냐고 힘들면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어깨를 살짝 잡아주었어요.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날 하루 종일 엄마 아빠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옷장 속 옷들을 꺼내며 파스 냄새를 맡고 사진첩을 넘기며 눈물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서랍을 정리하던 중 왠지 손에 걸리는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봉투 앞에는 또박또박한 부모님의 필체로 우리 딸내미 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고 그중 가장 위에는 사망보험 증서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제 목소리에 뒤에서 다른 걸 정리하던 남편이 어깨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보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가장 눈에 띄는 건 보험금 수령인에 제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험 금액을 확인하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야? 이게 다 얼마야? 이건 단순한 수준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만져보지 못할 금액인 수억 원대 거액 보험이었습니다. 보험 수령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 부모님이 언제 이런 보험을 들어놓으신 거지? 믿을 수 없는 진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절약을 하며 살아왔는지 알기에 이런 보험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서 수령금을 확인한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반응으로 입을 떡 벌리며 놀랐고 장인 장모님이 대체 언제부터 사망보험금을 몰래 들어놓으신 거냐고 그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사망보험금은 왜 들어놓으신 거냐며 잔뜩 놀란 얼굴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놀란 것도 잠시 거액의 사망보험금은 매달 내는 보험금이 비싼 거로 아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신 걸까 싶으면서 당신들 죽으면 제게 뭐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아끼고 아껴서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려웠어요. 돈이 뭐라고. 이 돈 없어도 부유하지 않아도 저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날 위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았을 부모님의 생각에 또다시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험금 넣을 돈으로 차라리 먹고 싶은 거 사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누리셨다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저는 또 한 번 부모님이 저를 향한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걸 본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남았거든요. 놀람보다 뭔가 묘하게 번뜩이는 욕심 같은 기색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땐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랑이 곧 지옥의 문을 열게 될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님 집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게 너무나 실감났거든요. 서울에 돌아온 뒤에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 부모님 목숨값이라는 생각에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런데 그 소식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며칠 뒤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이 소식을 그대로 시모에게 전했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조심스레 제게 물었어요. 그 사망보험금 받았지? 이제 큰돈 생겼는데 어디다 쓸 생각이야? 그 정도면 뭘 해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보험금을 수령하고 통장에 넣어놓기만 했지 그 돈으로 뭘 하고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 돈은 함부로 쓰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엄마 아빠의 목숨값이니까요. 남편은 분위기를 봐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물어봤지만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사망보험금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하나뿐인 딸을 위해 남겨주신 돈인데 그냥 묵혀두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는 소리를 해대며 은근슬쩍 떠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보다 더 자상하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퇴근하면 집안일도 전보다 더 잘 도와줬죠. 처음에는 그저 제가 힘드니까 배려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하루는 저녁을 먹다가 남편이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일도 일인데 윗사람 눈치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뿐이야?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가랑이 찢어질 지경이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저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들어 그저 눈만 마주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약간 기대하는 표정으로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더군요. 마침 당신한테 큰돈도 생겼고 그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으니까 사업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 물론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진짜 정신 딱 차리고 잘해볼게. 장인 장모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남겨주신 돈인데 이왕이면 그 돈으로 더 크게 불리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 해보는 거 어때?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당신 나 믿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돈으로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 한 말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안 쓰고 통장에 넣어놓기만 할 거냐고 중얼거리길래 그 돈은 결코 그냥 돈이 아니라고 정색하고 말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 우리 부모님 목숨값이야.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남겨주신 돈이야. 나는 그 돈만 보면 우리 부모님 같아서 1원 한 장 못 쓰겠던데 당신은 어떻게 그 돈으로 사업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하면 쓸까 궁리하는 사람 같아. 나한테 피눈물이나 마찬가지인 돈을 왜 이렇게 못 써서 안달이니? 뭐 안달?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 말에 남편은 순간 발끈했지만 이내 곧 한숨을 내쉬며 진정시키는 듯 보였고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보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싸들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냐고 했고 장인 장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고 우리 잘 살라고 남겨주신 돈인데 의미 있게 써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울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사업하는 데 쓰는 건 의미 있는 사용이냐고.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그저 지금은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 며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사망보험금에 관심이 큰 것 같은데 아직은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남편은 얼굴을 굳히며 말없이 식탁을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가 이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사랑이 아닌 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진짜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다정한 척했고 더 살갑게 웃었고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이상하게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돈을 보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선을 긋는 제 말에 기분이 꽤 상한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 전보다 더 다정하게 구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편이 더 다정해진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어요. 그건 뒤에서 풀도록 하고 아무튼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끝마다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아 있었고 웃음소리 사이에는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던 어느 저녁 남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사람을 돈에 환장한 속물로 봐. 내가 진짜 너무 서운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난 당신 걸고 그런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저 장인 장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남긴 돈을 더 크게 불리는 게 당신한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야. 장인 장모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거잖아. 하나뿐인 딸 잘 먹고 잘 사는 거. 남편의 눈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모님 생각으로 많이 힘들어하니까 본인이 대신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면 좋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건드릴 엄두를 못 내니까 남편이 대신 그 돈으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자 했다면서요. 그래야 장인 장모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내가 남편을 이상한 쪽으로 의심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날카롭게 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난 당신을 위하는 마음뿐인데 당신은 나를 돈 노리는 사람으로 보잖아. 그게 너무 서운해. 그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간 뒤에 그 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남편은 정말 날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보아하니 시모가 있는 병원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위로해주던 그때, 그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무너져 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느꼈던 고마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 남편은 내 편이고 나를 누구보다 지켜줬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무 의심했나 싶었어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다 나쁜 의도인 줄 알았던 내 좁은 마음이 부끄럽게도 했습니다. 장례 이후로 시모에게도 연락 한 통 못 드린 게 괜히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몸도 아프신 분인데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싶었죠. 그리고 남편 말대로 언제까지나 그 돈을 쥐고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부모님에게 오해한 걸 사과하고 시모 병문안도 겸해서 병원에 가보기로요. 남편이 시모 곁에 있을 테니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문 옆에는 시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문을 두드리기 전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렸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귀를 의심할 만한 섬뜩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한 대로 제대로 연기한 거 맞지? 아이, 몇 번 말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니까. 내가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연기하니까 조금 주춤하더라고. 내 생각인데 아마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할 거야. 생각보다 마음이 되게 약하거든. 그래? 그럼 다행이네. 돈 안 내놓고 계속 쉬고 있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좀 기다려봐. 분명 마음 약해져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내 마지막은 암울할 줄만 알았는데 이게 무슨 복이야? 암 걸려서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험금 덕에 말년에 편하게 살다 죽겠어? 참 다행이지. 그 돈으로 불쌍한 내 인생이 조금은 나아졌잖니. 사돈 목숨값 덕에 너랑 나 모두 한시름 놓겠어.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자기 부모님 목숨값이라고 끌어안고 있어봤자 뭐하냐고. 적당히 달래서 돈 내놓게 할 거라고요.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잘하라고 했고 비위 잘 맞춰서 보험금으로 받은 돈 다 빼먹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제게 잘해준 보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좋은 시어머니인 척 굴면서 잘해준 보람이 있네. 나는 병든 시모 간병하기 싫어서 내뺄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그래서 더 잘해주고 그랬다니까. 혹시라도 나를 나몰라라 하면 어쩌니? 그러면 우리 아들만 고생이지. 그건 그렇지. 나도 안 그래도 엄마 간병하기 싫다고 할까봐 더 잘해주고 그랬어. 비 맞춰주려고 눈치 보고 진짜 신경 많이 썼지.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낯설고 차갑고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믿었던 가족, 내가 사랑했던 남편, 그들이 품고 있던 진짜 속내를요. 그들의 본심이 저토록 추악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들은 그날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속해서 이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펑펑 쓰면서 살 수 있다고. 그 목숨값이 우리한테는 복이라는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는데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울분이 치밀어 올랐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이 꼴을 보려고 나한테 그 돈을 남겨주신 게 아닌데 그 생각에 분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 마음속에 차가운 결심이 서더군요. 그래, 이제 끝내자. 그들에게 내 진심을 주었는데 그들은 욕심으로 내 마음을 짓밟았으니까. 부모님의 목숨값을 탐내는 그들에게 더 이상 눈물 흘릴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또 그들이 그렇게 탐내던 돈, 끝끝내 손끝 하나 닿지 못하게 만들어주고자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보험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 절차를 꼼꼼히 알아봤어요. 그동안 남편은 연락 한 통 없었죠. 제가 화가 났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사과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오히려 좋았습니다. 제 마음이 완전히 식을 시간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반겼고
남편은 침대 옆에 앉은 채로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무슨 일이야? 저는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이 내게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뭐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게 뭐냐면서 약간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게 남은 가족은 당신하고 시부모님 뿐인데 힘들다고 슬프다고 조금도 신경을 못 쓰고 오히려 잘못된 생각으로 오해만 한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은 그제야 그러면 그렇지 않은 눈짓과 함께 살짝 표정이 풀리더니 이제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고. 솔직히 자신을 못 믿고 오해한 게 서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다행이라며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시모도 입꼬리를 올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이고, 그래 세아가 잘 생각했다. 오해한 건 나도 조금 서운하다만 이제라도 우리 아들의 진심을 알았으니 그러면 됐지. 시모도 남편처럼 입꼬리를 올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가족이라고, 가족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제 곁에 있는 건 남편과 시댁 식구 아니겠냐며 이제야 모든 진심을 알았으니 잘 됐다고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식적인 말들이 제 귓가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생각해보니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남편하고 시부모님이 이제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 지금이라도 큰 선물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선물? 선물이라는 말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대에 찬 얼굴로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봤죠. 남편은 설마 하는 모습으로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그러고는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보고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시모는 애써 참을 수 없는 미소를 숨겨가며 제게 남편이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겠냐면서 서류 봉투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얼른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낚아채며 봉투 안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금 양도 서류인 줄 알고 기대하는 듯 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봉투를 열자마자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봉투 속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서류 한 장, 그 위에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이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보험금을 넘긴다는 서류인 줄 알았어? 당연한 거 아니야? 선물이라며. 유일하게 남은 소중한 가족이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해주고 싶다며. 그래, 그게 바로 이혼 서류야.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니까 여기서 끊어내려고. 앞에 한 말은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어. 당신이랑 어머님도 내게 마음에 없는 가식적인 말 잘도 해댔잖아? 그래서 나도 장단 좀 맞춰준 것뿐이야.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해대는 거야? 우리가 언제 가식을 부렸다고 그래? 나 다 알아. 저번에 당신이랑 어머님 보러 병원 왔다가 둘이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저는 그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보험금에 관심이 많은 걸 알게 됐다고 했고, 목숨값 덕에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겠다며 좋다고 웃는 것까지 다 봤다고 했습니다. 그건 죽은 우리 부모님을 또 한 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또다시 죽인 당신들과 더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죠.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귀한 보험금 단 한 푼도 당신들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침 그만 흘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습니다. 시모의 얼굴이 굳었고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깟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말을 한 건 맞지만 그건 그냥 한 소리지 진심이 아니란 거 잘 알지 않냐고. 없는 자리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에서 말 안 하고 앞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병실안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헛기침만 하며 고개를 숙였죠. 남편이 쥐고 있는 이혼 서류가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이제라도 눈뜨고 진실을 보라는 기회였다고, 이 보험금으로 내 곁에 남을 사람이 누구인지 잘 걸러내는 기회도 됐다면서 당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본심을 잘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돌려 병실 문을 나서다 말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처리할게. 아,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편하게 사는 말년, 그건 네 엄마랑 알아서 누려. 그래봤자 이 병실을 벗어나기는 힘들겠지만. 남편의 손에서 서류가 툭 떨어졌습니다. 병실 바닥에 나뒹구는 서류 위로 시모의 흐릿한 앓는 소리와 남편의 떨리는 숨소리가 섞여 흘렀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나서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진짜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잘못된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가장 잔인해질 때는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들 때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제 삶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 한 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편한 말년은 결국 서로를 원망하며 사는 쓸쓸한 말년이 되겠죠. 저는 부모님이 주신 돈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요. 아마 부모님도 이런 제 결정에 잘했다고 하실 거라 믿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제 안에 살아있고 그 사랑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